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동양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과거 시험을 과거의 과거 시험을 현재적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볼 것인지 라는 뜻도 되고, 과거를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가 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것은 과거를 현재적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그림은 김홍도 선생님의 김홍도의 분석화 서당의 모습이죠. 한 친구가 좀 늦게 왔거나 혹은 글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나는, 훈장 선생님께 혼나는 모습, 그리고 친구들이 그 모습을 아주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어, 사실상 조기 교육이 횡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글공부라는 것은 이미 한 4세 정도가 되면 시작을 하고요. 이 과거 시험을 통과하는 연령들이 30대 중반 혹은 40대 초반까지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30여 년간 공부를 해야지만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었죠. 사실상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지만 소위 말하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선 초와 조선 후기에 사실은 평민들 중에서 과거 읍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과거를 통과하는 사람들 한 300명 정도를 이제 기록으로 남겨놨죠. 그 기록들을 분석해 본 결과 조선 초기와 조선 후기에 이제 평민 출신들 중에서 가구업제자 수가 50%를 넘었었고요. 조선이 안정기에 있었던 뭐 성종 때부터 명종 때까지, 임진왜란 전까지 그 시기에는 평민 출신들 중에서 가구업제자 수가 15%를 넘지를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조선 초기와 조선 후기가 이 신분 상승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수업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등록 방식의 변천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또한 과거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제의 서양식 기법이, 그리고 이 동양의 과거제를 받아들여서 서양화 시킨 것이 바로 이 공무원 임용 시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번 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이 역사를 푸는 맛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계몽 사상가들도 이 사실상 이 동아시아의 과거제도, 즉 인재 선발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하게 되죠. 여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 인용 시험이 나타나게 된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춘천서를 통해서 임용을 한다든지 혹은 돈을 내고 매간매직을 하는 거죠. 공무원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어떤 인재 선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먹구구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이제 유학을 하시게 되는 경우 이제 추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과거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점 때문에 사실상 계몽사상가들은 동아시아의 과거 제도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한번 그렇다면 이 전시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과거장에 들어왔는데 이 시험 문제가 뭘까? 이건 왕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무엇을 하는 모습인지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한 팀을 이뤄서요. 이 협동 플레이를 하는 건데 이게 과거 시험장에서 벌어졌던 컨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큰 우산, 파라솔 같은 거를 펴놓고 거기서 글자 쓰는 사람들은 글씨를 쓰고요. 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쓰라고 주문을 하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협동을 해서 이 과거를 보는 모습입니다. 답안지는 그런데 과거 시험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당사자는 빠지고 이 다섯 사람이 한 팀이 돼서 시험을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김홍도의 풍속화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자, 전시 출제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김홍도의 이 풍속화는 사실은 연구 대상인 이유가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소위 말하는 정조 시대에 이 정조 임금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직접 행차를 하게 되면 번거로움이 많죠. 뭐 생업을 중단시켜야지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직접 가서 볼 수가 없으니 이제 김홍도 같은 화가들을 불러서 요새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네. 한번 그림으로 그려오도록 해라 해서 그려진 그림들이 사실 이 풍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서양에서도 이 네덜란드의 뭐 바니아크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임금의 왕의 명에 따라서 이 당시의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화폭에 담아서 임금에게 이제 보여주는 백성들 요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네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숨이 차네요. 자, 이제 전시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죠.
세종임금이 낸 과거 문제입니다. 인재를 등용하고 양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여라. 예, 이 당시에는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사실상 이제 건국 공신들이 주도하던 시대에서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와중에서 인재를 등용하고 양성하는 문제가 국가의 현안이었던 것이죠. 그 방안에 대한 대책을 한번 써봐라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종임금의 과거시험 출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명나라와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사신으로 선발해야 하는지를 논하여라. 예, 외교관계가 현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같은 중종임금이 이 출제했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술의 폐해는 오래되었다. 우리 조선의 여러 훌륭한 임금님들께서도 대대로 술을 경계하셨다. 그런데도 오늘날 아랫사람들이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폐단이 더욱 심해져 술에 빠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술에 중독되어 품위를 망치는 사람도 있다. 흉년을 만나 금주령을 내려도 민간에서 끊임없이 술을 빚어 곡식이 거의 다 없어질 지경이다. 이를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자, 이제 흉년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먹을 쌀도 없는데 그 쌀을 빚어서 술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먹은 다음에 술도 있는 거죠. 백성들이 밥을 먹은 다음에 술이 있는 것이 술이 먼저고 밥이 그 다음은 아니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과거 시험에 온 이 선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명종 때 명종임금께서 이 출제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방책을 논하여라. 예, 학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교육제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되었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숙종임금의 출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본이 울릉도를 죽도라고 부르며 우리 백성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의 입장을 설명해줘도 들을 생각을 안 한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실의 문제, 이 당시 숙종임금 당시의 현안에 대해서 이 관리로 임명될 대상자들인 과거시험 참가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강해군은 공납품을 토산물 대신 쌀로 바꾸는 것에 대해 논하여라. 이 강해군 시기에 대동법이 처음으로 시행되었죠.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선비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해군이 또 하나는 이 문제는 약간 좀 문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새해가 오는 것을 다투어 기뻐하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면 모두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월이 흘러감을 탄식하는 데 대한
그대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강희군 8년 때 증강 회시의 책문으로 출제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 그렇죠. 어렸을 때는 세뱃돈도 받고 뭐 그래서 새해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이를 먹어가니까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이제 곧 또 50대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으로 갈 생각을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서글퍼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정조임금의 문제를 내도록 하겠어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식물들 가운데 이롭게 쓰이고 사람에게 유익한 물건으로 남영초보다 나은 것이 없다. 여기서 남영초라는 게 뭘까요? 초네요. 예, 뒤에 있군요.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에게 담배를 피우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해보라. 이 책문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조임금 자체가 담배를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신하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담배를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어쩌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로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에게 이 이로운 담배를 권장하고 피우게 할 수 있을지 그 대책을 말해보라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이 담배를 피지 말라고 압박을 하던 주위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제 이전 인재를 뽑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제 이전에 인재를 뽑는 방식은 사실상 귀족 등이 신분을 대대로 세습하는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골품 제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 시대에 있었던 잘 아는 사람을 추천하고 추천자가 일종의 보증을 서는 청거 방식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귀족 등이 신분을 대대로 세습하는 이 신라의 화랑 제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화랑은 처음에는 여성을 중심으로 뽑게 되죠. 이 화랑의 매력으로 인재를 모으고 화랑과 휘하에 모인 낭도의 공동생활로 결속력을 다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능력이 우수한 자를 청거에 뽑아 신라의 문무관직에 임용한 형태가 신라의 화랑제도였죠. 이 독서 삼품과가 있습니다. 이 옆에 이 차상이라고 제가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잘못 자른 면이 있는데 이거는 정약용의 강호거 시험 답안지예요. 거기에 차상이라고 정조임금이 적어 놓은 것이죠.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상이라고 하면 2등급 소위 말해서 한 중간 이상 중간보다 조금 잘했네 이 정도인데 이 정조임금은 좀 짠 편이었어요. 점수를 짜게 주는 짠돌이 죄송합니다. 짜게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차상도 사실상 최우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조임금의 이 성격이 잘 드러나는 답안지여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다음으로 독서 삼품과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유교 지식에 대한 시험을 치러 이 관리를 등용한 제도는 통일신라의
독서 3품과입니다. 당시는 관리 등용의 성적을 단지 참고하는 형식이었기에 본격적으로 과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었죠. 이 중국식 가족 과거 제도는 고려 4대 광종 때 처음 시행되게 됩니다. 사실상 신라에서 육두품 이하는 독서 3품과를 통해서도 출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외국인, 특별 전형인 빈공과에 응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나라에서 공부했거나 빈공과에 급제한 경력이 있으면 신라에 귀국해서도 적어도 퇴수 자리는 보장받았기 때문이죠. 이 빈공과를 연구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빈공과에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 출신들이 이제 경쟁을 하게 돼요. 대부분 이제 통일신라가 그 인재들이 이 과거급제다가 훨씬 더 많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 사이에 이 빈곤과를 통해서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빈곤과에 통과되는 과거 급제자들의 국적을 이제 분석한 거를 보니까 이 통일신라나 발해 출신보다는 베트남 출신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빈곤과에서 사실상 베트남 유학생들이 훨씬 더 급제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나 이 통일신라나 발해 출신들 중에서 빈곤과 급제자들의 숫자는 상당히 적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려시대가 되면 음서제가 나타나게 되죠. 과거에 합격했을 때 받게 되는 이 과거시험 합격증 모습입니다. 고려시대 거예요. 자, 과거는 실력에 의해 관인을 선발하는 제도죠. 거기에 비해서 음서는 가문의 기준을 둔 등용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의 골품 제도를 해체시키고 개창된 고려 왕조는 관인 지배 체제의 확립을 지향하게 되죠. 이에 관인의 신분을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자손 대대로 그 신분을 계승해 주려 하게 됩니다. 관직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밖에 다른 특례의 적용을 받아야만 했죠. 관인의 자손으로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가 계속해 나타나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음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라의 골품 제도는 사실상 피를 기준으로 해서 이 품이 결정되는 체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혈통이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죠. 얼마나 혈통이 중요했으면 이 왕은 누이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가 지금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뭐 사촌들끼리만 해도 벌써 반계라고 해서 이제 진골로 떨어지게 되죠. 같은 형제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오누이들끼리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들이 바로 성골이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만큼 혈통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음서제는요,
이 고위 신분층에게 유리하도록 운영되었습니다. 이 음소 출신자들에게는 한직제와 같은 제약도 없었어요. 이 고려시대에는요. 이 조선시대만 해도 이 오품 이상으로 이 품계가 올라갈 일이 없었죠. 그걸 한직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려시대만 해도 그러한 제약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음소 출신자의 대부분이 오품 이상직에 승진하고 있으며 대략 50%에서 60%는 최고 재상에 진출하기까지 합니다. 이 음소 출신자들은 이 오품 이상관에 진급해 다시 자손에게 누대에 걸쳐 음직을 전수하여 문벌이 형성되고 이 가족을 기반으로 족당 세력을 구축하게 되죠. 음서제는 귀족 제도 하에서 고관이나 유공자, 국가 유공자에 대한 국가적인 보훈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중국에서는 고대 사회에 그 신분층이 천자, 제후, 대부, 사, 서민 등 5개, 5개 계급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중 천자와 제후는 황제 및 왕을 뜻하여 이들 군주를 제외하면 대부와 사가 지배계급, 피지배자인 서민과 구분되는 계층을 이루게 되죠. 다시 말하면 대부와 사가 지배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라 때는요, 이 사와 서민의 구별은 없어졌으나 이 새로이 관리와 백성이라는 이 구별이 생기게 되죠. 사와 서민은 없어지고 국가 관료냐 아니면 백성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신분이 결정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리의 지위가 세습화하자 사족이라 불리어 이 육조를 중심으로 한 귀족 정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송나라 시대가 되면 이 사대부가 이제 사회의 중추 세력이 됩니다. 즉 이전 시대의 세습 귀족이 몰락하고요. 대신 과거에 의한 관료 계급이 형성되어 이들을 사대부 혹은 독소인이라 부르게 되죠. 하지만 사실상 독소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대부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 번역할 때 그냥 사대부를 사용하고 있죠. 이 사대부 사회는 학문과 더불어 고아한 취미를 숭상하게 됩니다. 이 그들이 취미생활로 그리는 그림은 사대부화라고 부르죠. 문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그림은 직업화가의 그림보다 더 높이 평가되고 있었죠. 이 왕안석의 신법을 만들었던 그 왕안석의 모습입니다. 사대부의 이 복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그러던 것이 이제 명나라 시기가 되면, 명청 시기가 되면 신사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중국 명청 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행사한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지주층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사층은 유교적 교양과 학식을 갖춘 지식인층이라는 점에서 송대의 사대부와 사실은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사층을 구성하는 범위는요, 현역 관료, 퇴직 관료, 과거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벼슬하지 않은 거인과
생원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예, 이 신사청을 구성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죠. 현역 관료, 퇴직 관료까지는 뭐 그렇다 치지만 과거 시험에 응시했으나 벼슬하지 않은 거인이나 생원도 신사청에 포함된다는 것이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죠. 신사는 관직 경력자와 관직에 나가지 못한 관직 지망 학위 소지자 등을 포함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민중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하고 여론을 조성했고요. 지방간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향촌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15세기 중엽부터 이 신사층은 출현하게 돼요. 신사가 사회계층으로 정착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의 역할을 독점하면서 사회적으로 지배적주의를 확립한 것은 바로 명말 청초입니다. 명나라가 멸망하던 시절부터 청나라 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 지배층으로 발전한 것은 요역을 면제받는 특정과 함께 송대와는 달리 생원과 거인은 모두 종신으로 자격을 보장받아 명나라 중기 이후 관료 예비군으로서 그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이 예비 관료 집단으로서 이 거인과 생원은 향리에 거주하는 관직 경력자나 현직 관료와 함께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 행사가 막강했습니다. 중앙에서 임명된 지방관도 이들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을 지경이었죠. 신사 중에서도 거인은 진사에 합격하지 않아도 인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의 관료에 준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나라 중기 이후 과거제도는 단순한 관료 등용 시험이 아니라 지배 신분의 서열을 정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제의 시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나라 때부터 관리를 등용할 때 시험을 치르게 되죠. 이 매년 주로부터 이 수재 한 명, 그리고 각 군으로부터는 인구에 따라 효령, 약간명을 중앙 정부에 추천하게 하여 중앙에서 시험을 치러 우수한 자를 뽑아 관리로 임용하는 한나라의 인재 등용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말 삼국의 위나라부터는 구품 증정, 즉 구품 관인법이란 제도가 시행되었죠. 관리의 선발의 표준을 덕행에 두었기에 주관적이고 정실에 흐르기 쉬워 이 특권 귀족 계급에게 유리한 제도가 이 구품 관인법, 구품 증정, 그리고 인재 추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던 것이 수당에 이르면 과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죠. 수는 객관적이며 공평한 시험을 통하여 오직 재능에 따라서 우수한 자를 뽑아서 관리로 채용하는 과거제도를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수 문제가 처음에 이 과거 시험을 보게 되죠. 당은 수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여 수재과 명경과 진사과 등의 과목을 두게 됩니다. 수재는 정치학, 그리고 명경은 유학, 진사는 문학을 시험 과목으로 보게 되죠. 하지만
점차 수재보다는 진사가와 명사가가 성행하게 되었고요. 특히 진사가 존중되어 유명한 인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밖에 법률 전문의 명법과 그리고 글을 이제 소위 말해서 행정사라고 법무사라는 직업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써주는 대필해 주는 이 석과 그리고 뭐 지금의 회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산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전문가를 뽑는 상과 등의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 당의 과거제는 사실 수의 과거제는 뭐 한 4, 50년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됐기 때문에 수가 일찍 23년이군요. 23년 만에 망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테이프를 끄는 거고 수나라 때 이제 과거제 테이프를 끄는 거고 이 당나라 때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전형적인 과거제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당나라의 과거는 두 단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진사과의 경우에는 지방의 주연에서 향시, 즉 예비 시험을 보고요. 이에 통과한 자를 향공진사라 얘기했습니다. 이들을 도성으로 모아서 중앙의 학교에서 선발된 사람들과 함께 예배에서 시행하는 공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고에 통과되면 즉시 진사급제에 칭호를 주고 고급 관리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죠. 진사급제자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장원이라고 최연소로 과거에 합격한 자를 탐하라 불렸습니다. 이 송의 과거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이후에는 여러 과목의 이름을 폐지하고 내용을 통합하여 진사 일과만 실시하게 됩니다. 진사는 예부에서 수여한 자격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관리로서 인간되려면 별도로 2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인 전시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죠. 송 때는 이 공고 뒤에 황제가 직접 보는 전시가 부과되고 진사는 황제의 심사를 거쳐서 뽑힌 자들이었기 때문에 2부에서 시행하는 전시는 면목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전시를 보는 모습인데요. 이 바깥쪽 마당 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과거 시험을 보는 유생들이 있고요. 자, 이 답안지를 황제에게 보여드리는 모습이에요. 먼저 이쪽에서 글을 보고 이거는 뭐 좋은 글이다, 뭐 나쁜 글이다 라는 것을 좀 추리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황제에게 직접 올리고 이제 황제가 본인이 읽어봤을 때 그 내용이 좋고 또 글이 잘 쓰여진 글이 있으면 그것을 급제, 장원 급제로 삼아서 직접 어사화를 주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수당 때에는 관리를 임용하는 시험은, 그러니까 과거 시험은 2부나 예부에서 관장을 했던 것이 이제 송 때가 되면, 송나라 시기가 되면 황제가 직접 전시를 챙기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명청의 과거제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청시대에는 과거가 더욱 성대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이 지원자 수가 너무 많아서 중앙과 지방의 학교 재적자, 감생, 생원 등만 응시할 수 있었죠. 때문에 학교에 입학하려는 입학시험인 동시가 필요하게 되어 이 동시가 마치 과거의 예비시험과도 같은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 동시에 응시하는 사람은 연령의 고하를 불문하고 동생이라 하였고, 특수한 천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그 자격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 청나라 시기에는요, 이 청은 각 단계의 본시험 뒤에 다시 소시험이 부과되어 더욱더 복잡해진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 앞서 예비고사에 해당된다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되기 위한 이 동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1단계는 현시는 현의 장관인 지연이 시행하고요. 5일에 걸쳐 사서, 오경, 시, 부, 논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거의 과거 시험 수준이죠. 청주의 교육헌장인 성유, 강훈 16조 중에 1조를 근사시키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외워서 쓰는 거를 근사라고 하죠. 성유, 강훈 16조의 1조를 반드시 스스로 적어서 외워 적어서 내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2단계는요, 이 지부에서 시행하는 부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는 중앙에서 각 주에 파견된 제독학정, 한 성의 교육을 관장하는 대관으로서 이 총독에 필적하는 권력을 가진 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독학정이 시행하는 원시를 보게 됩니다. 모두 제1단계와 동일한 과목의 시험을 치르고요. 학정은 3년 동안에 2회 관내에 부를 순회하여 부시의 합격자에 대하여 이 제3단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주 복잡하죠. 학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거죠. 합격자는 부학, 현학 등에 배속되어 생원이 되었습니다. 향시에 통과하면 이 거인의 자격을 수여하게 됩니다. 회시는 공고라고도 했죠. 응시 자격은 그 직전에 시행하는 거인복시에 합격되어 등록을 해두어야만 합니다. 향시는 신년시라 하여 3년에 1회, 즉 자, 묘, 오, 유년에 8월에 실시하게 됩니다. 12간지에 자자, 그리고 묘자, 오자, 유자년에 시험을 보게 되죠. 각각 그 다음에 3월에 베이징의 이 공원에 전국의 거인을 모아놓고 회시가 실시되었는데 약 1만 명 중에서 200~300명이 합격하는 정도로 이 경쟁률이 상당히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최종 시험은 사실상 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최종 시험은 궁중에서 시행하는 전시를 보게 되며 통과자에게 진사라는 칭호를 수여하게 됩니다. 이 진사 합격 발표식은 궁중에서 황제가 친히 임석하고 백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절로 또는 창명이라 했죠. 수석 합격자를 장원, 차석 합격자를 방한, 삼석 합격자를 타마라 하고 이들 3명을 제1갑이라 하여 진사급제라는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다음에 제2갑 약간명에게 진사 출신, 나머지의 제3갑에게는 동진사 출신이라는 학위를 각각 수여했죠. 자, 지금까지는 동아시아의 과거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중국과 교류하던 유럽의 선교사와 외교관들에 의해 이 서양에 알려진 과거제도는 서양의 정치 이론가들에게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전까지 서양의 공무원 채용 시스템은 신분제나 인맥에 의한 채용, 추천장이죠. 그리고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관직 구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절대왕정 시기에는 사실상 이 관직을 돈 주고 팔았죠. 그러면서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용된 관직자의 명칭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국왕, 지팡이 담당 차관부, 장관, 차관, 차관부, 뭐 5급 과장, 국장, 뭐 실장, 뭐 이렇게 되고요. 국왕 코디 담당, 의상 코디 담당, 장관, 차관, 차관부, 과장, 국장, 국장 과장이죠. 뭐 이렇게 되고요. 뭐 모자 담당, 뭐 식사 담당, 뭐 이런 관직을 이제 이 돈을 받고 이제 주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공직자를 뽑는데 뭐 그런 공직이 필요한지도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단지 사실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 증세를 하는 대신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이 관직을 매매하는 형식으로 재정을 보충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양의 공무원 채용 시스템이라는 것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신분제에 의해서 등용되거나 뭐 신분제에 의해서 등용이 되거나 인맥을 통해서 추천장을 받아서 뭐 되거나 뭐 관직을 매매한다거나 이거는 뭐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서양의 관료 채용 제도는 이와 같이 능력이 중시되는 시스템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요구되고 있던 시점이었죠. 계몽사상가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능력을 시험하고 채용하는 각오제에 깊은 관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제도가 있었나? 우리 같이 신분제 사회 이 절대왕정 체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인재 등용 방식이네. 그러면 평민들도 과거 시험 잘 보면 뭐 양반이 될 수 있고 이게 훨씬 더 나은 세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계몽사상가들은 대부분 이제 평민 출신이죠. 뭐 볼테르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평민 출신 계몽사상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동아시아의 과거제도 평민들도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이러한 체제 상당히 이상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신분제 사회 당시가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귀족을 능멸한 죄로 한바탕은 죽음을 당할 뻔한 적도 있어요. 이 국왕이 직접 나서서 그냥 국외 추방, 영국 추방령으로
무마시킨, 똑똑하니까 일단 살려는 놓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 예법에는 어긋나지만 국외 추방령으로 무마했던 일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신분제 사회였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중앙 관료로 진출한다는 것은 엄강생신이죠. 자, 이 공무원 임용시험의 일반화 두 번째, 이 처음으로 영국은 노스코트 트레벨리안 레포트에 따라서 이 영국령 인도에서의 영국 동인도 회사의 직원 채용 제도를 개혁하는 데 착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국 동인도 회사라고 얘기를 하면 이 독립적인 사업체, 뭐 개인 사업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주식회사는 맞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이 당시에 영국 동인도 회사는 거의 국영기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국가 재정이 힘들어졌을 때 국회나 산부의 동의를 꼭 받아야지만 세금 인상이 가능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뒷구멍으로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서 무슨 코디 담당, 코스염 담당, 지팡이 담당, 모자 담당, 장관, 차관, 차관보, 국장, 실장, 과장까지 채용했다고 했었죠. 바로 영국 국왕이 돈이 부족했을 때 동인도 회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라고 얘기를 했죠. 이 동인도 회사에서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강이 발견됐다라는 헛소문을 주식시장에 퍼뜨리죠. 국왕 측에서. 그러면 주식값이 붕 뜨겠죠. 엄청나게 이제 거품이 생기게 돼요. 그럴 때 이제 팔죠. 이 정도 올랐으면 됐어. 이 정도면 이제 적자 예산은 면할 수 있겠어 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주식을 죄다 팔아요. 그런데 이제 헛소문인 게 밝혀지죠. 그러면 주식값이 아예 폭락을 해버리죠. 그럴 때 다시 주식을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 재정 적자를 벌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동인도 회사가 활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냥 국영기업체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실행한 영국령 인도에서의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은 아주 성공적인 성과를 얻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1855년 영국 공무원 채용에도 시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죠. 19세기에 독일과 프랑스 등의 다른 서방 국가들도 이 점차 시험 제도의 도입에 착수하게 됩니다. 결국 시험에 의한 공무원 선발 제도는 1883년에는 미국에서도 시행되게 되죠. 자, 과거 제도를 서양에서 재해석해서 수용해서 근대적인 평가 제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근대화된 평가 제도는 시험 점수라는 공정하고 균일한 기준에 따라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 관료 집단을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시민과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모집한다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이 서양에 등장하게 되죠. 의지와 실력만 있으면 귀족이든 평민이든 정부 관료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과거 제도의 수용이
전문화된 관료층을 만들어내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평등이 실현되게 만든 것입니다.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국가에 공헌할 수 있고 그에 걸맞는 대가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13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주차 과제를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재등용 방식과 과거제도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등용 방식, 과거의 이 과거제도 어떤 양상으로 이 지금의 공무원 임용 시험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관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과거제의 빛과 그림자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홍도 선생의 이 컨닝, 과거적 컨닝, 파라솔 켜놓고 컨닝하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세도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빛이 그림자가 있었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조선이 가장 안정기에 있었던 성종부터 명종까지는 사실상 이 평민들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뭐 10%가 될까 말까니까 없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조선 초나 조선 후기가 되면 사실상 평민들 중에서 가거급제자 수가 대폭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50%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세도 정치도 그렇고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사실은 철종 이후의 조선 왕조실록은 사실상 일제시대의 조선사 편수에서 간행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선은 망조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될 수밖에 없죠. 일제시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더 발전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를 나쁘게 평가, 절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조선 후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사회적 유동성이 상당히 강하고 상당히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국사 시간이 아니어서 그냥 뭐 그 정도로만 얘기를 드리죠. 여하튼 과거제의 빛과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양이 과거제를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 수업 나가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마지막 강의에서 많은 부분 할애해서, 또 아직 출제를 안 했기 때문에 뭐 딱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뭐 날씨 자체가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하튼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계절이 왔는데 거기다 코로나까지 덧붙여져 가지고 참 그래요. 발열은 독감 때문에도 있을 수 있는데 잘 체크하겠죠. 여하튼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하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